발표를 맡게 된 진승우이고요. 저는 오늘 인과적 설명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 윤리적 문제인 공정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공정성을 인과적 설명의 한 형태로 정의하면서 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공정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토대를 깔고 시작하는데요. 보통 설명을 할 때는 모든 변수의 책임을 다 따지는 반면 그 공정성에 한해서는 특정 우리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정해 놓은 보호 속성이 결과, 예를 들면 합격률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 곧 공정성 분석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기존에 우리가 뭐 지도학습 같은 형태로는 공정성을 해석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내세우는 반박은 기존의 지도학습의 형태는 그 데이터의 패턴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는 게 목표로 가져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제시하는 정답 자체가 차별적이라면, 예로 들면은 뭐 남성의 사회 평균 수익률이 더 여성보다 현재 높다라는 패턴을 발견을 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인식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과 모델을 학습시킨 인과 AI만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저희가 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부당 대우랑 효과라는 개념이 계속 이 챕터 전반에 걸쳐서 자주 나오게 될 예정이에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부당 대우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성별이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부당 대우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부당 효과는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기준을 세웠지만, 예로 들면은 소방관이 이제 체력 검정 시험을 통과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고 하면은 성별이 그 체력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그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사례를 간접적인 효과를 부당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부당 효과를 특별히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소방관의 체력과 같은 예시에 대해서는 사업상 이 차별적 영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네세시티로 따로 빼놓아서 성별이 체력에 영향을 미치고 체력이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공정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합격률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공정하다, 이런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과 AI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이 단원을 배워야 되는 동기에 해당을 하고요. 앞서 말한 내용이랑 똑같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 소방관의 합격률 검정 시험에 이제 커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오른쪽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값만으로는 버클리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남성 합격률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그 유명한 요 예시인데, 그럼 이게 성차별인가를 따져봤을 때 그게 아니라 여성이 더 경쟁률이 높았던 뭐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학과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의 선택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법원이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률이 14% 높다라는 저 수치만 가지고는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SCM을 통해서 경로를 분석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드맵을 따져보자면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SCM이나 커서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실제 사례랑 연관지어가지고 차별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그 버클리 대학의 14% 그걸 토탈 베리에이션 TV라고 앞으로 표현할 건데, 그 TV는 왜 공정성 판단에 적합한 지표가 아닌지를 바라보게 될 거고요.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파트 2로 넘어갔을 때는 그럼 그 TV라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통계값을 어떻게 변형하고 분해를 해가지고 공정성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그럼 그렇게 확보한 공정성 척도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정한 모델을 만들고 공정한 정책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파트 4에서는 그걸 조금 더 한층 확장시켜서 그러면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 표현 가능한 원인의 커서 다이어그램을 뽑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XAI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기존에 배웠던 복습 내용들이라서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 볼 예정이고요. 앞선 버클리 입시 사례를 이제 SCM 튜플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는 저런 수학적인 신호들로 바꾸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저자는 그 방금 말했던 성벽이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커서 다이어그램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SCM의 방정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후에 반사실 질문들을 던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잠재 반응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공정성 질문에서는 가령 법원의 이 버클리 입시가 차별적이다라는 기소가 올라왔을 때 그러면 판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럼 이 학생의 성별을 강제로 여성을 남성으로 바꿨다면 합격 여부가 바뀌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앞선 사례들처럼 요것 또한 이제 데이터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고 오직 SCM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또 이거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남녀 합격률 차이 TV 요거를 뒤에서 계속 다룰 수치고요. 요 통계적 수치가 이후에 공정성 분석에 활용이 되는 방식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데이터만 봐서는 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같은 교훈이고요. 요거는 CHT의 교훈과도 똑같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TV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반사실적 분포나 공정성의 그 사실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럼 그 가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앞에서 커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배웠었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화살표가 있다라는 가정보다 화살표가 없다라는 가정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 정도를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새로 나오는 얘기 중에는 이제 스탠더드 페어네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더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커서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은 그 남성 지원자 군이 있을 때 그 지원자 간의 관계에는 무시를 하고 남성 지원자 군을 그냥 남성이라는 거대한 집단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X라는 그냥 보호 속성, 인종, 성별 이런 식으로 큰 집단 단위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정성 판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기서 주장을 하고 증명은 이제 6.1.3절로 가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SFM이라고 하는 템플릿 같은 모델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려진 캐주얼 다이어그램의 형태는 이제 X가 우리가 이제 차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보호 속성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요게 이제 저희 질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Y는 그거에 따라서 나온 결과값들 그래서 X가 Y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는가를 묻는 게 계속 공정성 판단의 핵심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Z는 이전 저희 세미나 했을 때 나왔던 그 백도어에 해당하는 애들 X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뒤에서 이제 그 스프루스한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가짜 변수들, 가짜 관계를 만들어낸 변수들의 행동을 하고 W는 아까 얘기했던 뭐 학력, 직무 경험, 뭐 범죄 기록 등 X의 결과인데 동시에 Y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차별이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앞에 정의했던 부당 효과의 원인이 되는 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볼 예정이고요.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갈 건데 핵심이 되는 거는 이 플로리다주 법원 판결에서도 SFM을 이용해 가지고 공정성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때도 개별 그 범죄자의 그 범죄 이력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큰 단위로 퉁쳐 가지고 다이렉트 이펙트 그 X에서 Y로 넘어가는 알고리즘이 인종을 직접 받는가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판결을 내려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정당화의 예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정의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시인데요. 버클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예시를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버클리 대학 입시에서 14%의 남녀 성별에 따라 합격률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동일한 현상이 있었고 걔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SCM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X가 성별에서 합격률로 직결되는 그 인자를 X의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표현을 한 거고 뒤에 있는 D는 그 여성이 더 합격률이 낮은 학과에 많이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학생의 지원자 취향 에 해당하는 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대학은 이제 직접 영향을 주는 X의 개수는 0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사악한 대학의 경우에는 X의 개수가 0.14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법원이 봤을 때 SCM이 공정한지 사악한지 X의 개수가 몇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똑같은 TV라는 통계값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걸 분해해가지고 이만큼 그러니까 X의 개수인 0만큼은 직접 차별 탓이고 나머지는 간접 효과인 D 탓이다라고 분해를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향후에도 TV를 계속 분해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나갈 것이다. 네,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좀 정성적인 법적 개념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Structural Criterion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요. 얘는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 그러니까 차별이 직접 차별이 존재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x에서 y로 가는 인자가 조금이라도 존재를 하면은 1 아니면은 0이라는 리턴을 하는 이진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q라고 하는 어떠한 구조적 진실이 존재를 하고, 그게 앞에서 얘기한 버클리 대학이 공정한 대학인지 사악한 대학인지, 공정하면 1, 사악하면 0, 공정하면 0, 사악하면 1이라는 이진함수로 판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현실 세계에서 쓰기 대단히 어렵죠. 왜냐면은 아무리 공정한 대학이라도 사실상 직접 차별이 완전히 0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다른 이제 요건을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우선 그 앞에서 얘기한 스트럭처럴 크라이테리온 중에서도 저자가 보기에는 세 가지 기초 기준이 제일 핵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성별이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structural DE, direct effect가 1이다, 없으면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IE는 X에서 Y로 가는 중간 경로가 있으면, 예를 들면은 여성이 합격률이 낮은 학교에 더 많이 지원했고 그게 합격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indirect한 effect가 있으면은 1 또는 0. 그리고 spurious effect는 아까 얘기했던 백도어에 대한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초 기준을 우리는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앞으로 활용하게 될 수학적 기준이 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 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Q로 따지자면 무조건 모든 대학들이 다 사악한 대학으로 따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공정성 척도, 그러니까 실수의 값을 리턴하는 fairness measure이라는 걸 정의해서 써야 할 때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정성 척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때 공정성 척도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은 구조적 기준, 아까 전에 말한 Structural Criterion Q의 주장과 잘 부합해야 한다라는 Admissibility라는 속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지금 저렇게 내려졌는데 대우명제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해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공정성 척도의 값이 0이 나왔는데 구조적 기준 Q의 값이 0이라고 나오면은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척도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구조적 기준 Q는 아주 조금이라도 차별이 있어도 바로 1로 넘어가는 이진함수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척도 U를 설계할 때 U가 0이 나오면은 최소한 그러니까 U가 0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Q는 절대로 0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아까 전에 얘기했던 total variation이 왜 admissibility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통계값인지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분해능에 대한 얘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전체 척도는 부분 척도 합으로 표현 가능해야 한다라는 속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슬라이드로 이제 인과적 공정성 분석의 근본 문제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는데요. 간단히 말했을 때 우리는 관측 가능한 데이터 척도를 TV를 획득을 했을 때 걔를 인과적 설명이 가능한 세부 척도로 분해하는 게 곧 인과적 공정성 분석의 근본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랑 되게 똑같은데 버클리 대학의 입시 설계를 봤을 때도 똑같은 0.14, 14%라는 데이터 값을 TV를 얻었을 때 걔를 X랑 Y 사이의 다이렉트 이펙트, 스트럭처럴 D가 개수가 0.0인지 0.7인지에 따라서 그 대학이 공정한지 아닌지가 갈렸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라는 전체 격차가 나왔을 때 걔를 남김없이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각각 분해된 요소들은 모두 어드미시블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X에서 Y로 넘어가는 개수가 0이 아니라면은 이 대학 차별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드미시블한 그러한 측도들을 마련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쪽에 지금 위층에 데이터 레이어, 우리가 볼 수 있는 TV라는 영역이 있고 그 아래에 우리가 이 TV를 디컴포즈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Structural DE, IE, SE로 분해를 해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적 진실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 다리로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척도로 이제 저 mu DE, IE, SE를 우리가 써야 하는 공정성 척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그럼 저 mu DE, SE I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저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10분 정도. 요 부분은 단원의 핵심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건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대조라는 개념을 그냥 들고 와가지고 네, 이건 뒤에서 또 다뤄지는 내용이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그럼 방금 우리가 TV를 쪼개야지 공정성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획득을 했고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쪼개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쪼개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서 explainability plan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아까 우리가 봤듯이 토탈 베리에이션을 우리는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스프리어스한 요소들로 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인과적 분해의 깊이가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파퓰레이션 엑시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대상 집단이 구체적일수록 더 개인화되고 더 직접적인 공정성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축을 모두 다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득 들 수 있는 질문은 아까 전에는 인과적 분해의 깊이만 더 깊어져도 충분한 거 아니었나? 인과적 분해만 나누어져도 아까 개수가 0인지 0.7인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공정성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예시가 지금 TV를 전체 인구 수준에서 분해를 한 케이스 하나를 들고 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저 TV를 T와 그러니까 토털 이펙트,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드러났을 때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로 인해서 그 합격률이 변화한 인과적 총 효과로 1차 분해를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 T 안에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드미시블하다라는 사실이고 요거는 아직 인과적 층위에서 충분히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게 1차 분해 내용입니다. 2차 분해로 넘어갔을 때는 그 TV를 다시 다이렉트 이펙트와 인다이렉트 이펙트, 그 스프레스 이펙트로 다 분해를 성공했는데도 이제 NDA가 0이니까 그럼 차별이 없나?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의 차별이 상쇄되어서 0이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세부적인 사례가 잠시만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네요. 예로 들면은 어떤 회사에서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동시에 남성 지원자들을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봤을 때 그때 남성 지원자들을 우대하는 경향성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우대하는 경향성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1순위로 채용을 하고 그 안에서는 남성 지원자들을 더 우대하는 경향을 가진 차별적인 회사였는데 이거를 남여라는 거대한 그룹으로 잘라서 봤을 때는 여성 지원자가 더 젊은 지원자가 많았다면은 오히려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는 차별적 효과가 희석되어서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 지원자가 많이 들어오고 나이가 많은 남성 지원자가 많이 들어와서 회사가 남자를 여자보다 우대하는 차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겉으로 봤을 때는 여성 지원자와 남성 지원자의 차별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인과 수준의 DEISE로 분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인구 모집단도 뭐 나이대와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게 지금 저희 example 6.9의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인구가 아니라 특정 성별, 인종, 아까 말한 보호 속성 단위로 모집단을 쪼개면서 Y축으로도 깊게 내려가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는 이제 진짜 개인화된 단위,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 학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두 다 쪼개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짜 한 개인이 내가 회사를 떨어졌는데 내가 만약에 학교가 서울대였다면 붙었을까? 내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붙었을까? 이런 반사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인과적인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이 모델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스타트업 하이어링의 예시이고요. 그 젊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늙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평균을 내면서 서로 상쇄되어 버려서 언뜻 보면은 남녀 차별이 없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나이대의 여성과 남성군으로 잘라봤을 땐 남녀 차별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점점 하나의 보호 속성을 따로 떼놓고 보면서 줌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이 단원에서는 fairness 맵이 제일 중요한데요.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로축 방향으로는 점점 더 인과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 admissibility와 decomposability를 유지시키면서 인과적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수식축 방향으로는 또 점점 더 일반화된 집단에서 개개인의 단위로 더 내려가면서 더 강력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강력하다라는 게 powerful하다는 게 결국은
그 개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 방향으로 모두 내려가서 최종적으로는 오른쪽 맨 아래의 질문들의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페어네스 맵의 목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페어네스 맵의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FPCFA 군분 문제를 실제로 적용할 때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데이터로 계산 가능해야 된다. 앞에서도 자주 나왔던 아이덴티파이어블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내용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똑같고요. 똑같은 가정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모델을 통해서 나오는 척도값이 일치해야지 우리는 그 척도를 신뢰 가능한, 식별 가능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블한 척도를 획득하는 게 조건으로 하나 지금 추가가 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그냥 책에서 결과값으로 정리해 놓은 것만 가지고 왔고요.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로 이제 X 레벨, Z 레벨의 데이터는 식별 가능하지만 개인당위 U 레벨의 데이터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라는 점만 그냥 요거는 외워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수직축으로 따졌을 때 지금 아래쪽에 저 페어네스 맨 아래쪽에 보면 U레벨 데이터들이 적혀 있는데 UTE, UDE, UI 이런 애들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얻는다고 해서 쟤네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위쪽에 있는 X레벨, Z레벨까지는 획득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X랑 Z 스페시픽 요소들까지가 한계인데 얘네 둘을 척도를 계산할 때는 내부 구조가 어떻든 SFM으로 퉁쳐서 계산한 결과랑 수학적으로 똑같더라 라는 증명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증명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읽어보지 않았고요. 그냥 앞선 SFM 템플릿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는데 그 템플릿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공정성 분석은,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실제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정성 분석의 레벨과는 충분히 정당한, 그러니까 합당한 최선의 결과가 SFM보다 계산한 거랑 똑같다라는 점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했을 때는 이제 현실적 타협점이라는 게 지금 저 남색으로 표시된 SFM 스페이스인데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템플릿만 만족하는 모델들만 가지고 있어도 진짜 정확한 U 레벨 단위의 정확한 SCM 모델이 없더라도 SFM만 가지고도 X 레벨 Z 스페시픽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고, 그게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깊이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질문들이다. 그래서 SF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하늘색 공간을 원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현실 세계 데이터는 못 얻는다. 파트 3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5분 안에 최대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정성 분석을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책에서는 이제 세 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회사의 어떤 채용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차별이 있었나라는 걸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정한 모델을 데리고 와서 채용 프로세스에 도입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책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정책이라 하면 그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들과 합치되는지, 그 채용의 결과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 레벨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태스크 1에서는 그 기억해야 될 게 저 대칭적 척도라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 현실 데이터를 분해해서 X 스페시픽 척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었는데, 걔를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성별을 앞에서 뒤로 바꿀 때랑 뒤에서 앞으로 바꿀 때 평균값을 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남자 기준인지 여자 기준인지와 무관하게 공평한 매트릭을 만들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칭적인 척도를 이용해서 바이어스 디텍션을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페어네스 쿡북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 회사의 기존 모델의 채용 프로세스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BN 세트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얘기한 소방관의 체력과 같이 체력을 통과한, 그러니까 IE 그 X에서 체력을 통과해가지고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허용된다라고 별도 정의를 내려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인데 BN 세트는 예외 처리가 된다. 예시드리고요. 네. 그럼 기존에 이제 우리가 차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별 없는 공정한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기존의 예측 방법론들을 제시를 한 다음에
얘네들의 문제점을 찍는 거를 목표는 모두 토탈 베리에이션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도리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한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인과관계가 완전히 꼬여버린 그 DEIE 스프레스 이펙트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꼬여버린 모델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TV를 0으로 최적화를 시킬 게 아니라 인과적으로 공정한 지표들이었던 DEIE, SE를 0으로 최적화시키는 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식별식 제약을 DEIE, SE의 공식값들을 0으로 만드는 제약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3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학생이 들어왔을까 어떤 채용자를 뽑았을 때 그 채용자가 잘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채용자 집단을 뽑았을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뭐 학교의 평판이라든지 이 학생이 낼 등록금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유틸리티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실제 학교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틸리티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요 책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유틸리티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아니라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하고 나면은 기존에 우리가 태스크 2에서 진행했던 DEIESE를 0으로 진행하는 최적화가 깨져버린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제시하는 증명 방법은,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그러면 일단 유틸리티 함수를 설계를 하고 유틸리티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DEIE, SE를 인과적 제약을 다시 0으로 제약을 한 번 더 걸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되게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냐 마냐처럼 의사결정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특수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4의 내용인데요. 요거는 공정성 분석에서 우리가 모델을 획득했을 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이 어떻게 채용률에 영향을 미쳤어 라는 하나의 인과 분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채용 분석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역으로 역추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파트는 저자도 아직 완결된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지식들을 참고하는 용도로만 확인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그냥 저 L3 셰플리를 예찬하는 방향으로 끝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다 넘어가서 좋은 설명이 갖출되는 세 가지 조건으로 이 저자는 인과적 허용성, 설명력, 그리고 인과적 정규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존의 그 XAI들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인과 지표들을 다 얘네 세 가지로 도장 깨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은 다 별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L3 셰플리 밸류만이 진짜 유일한 설명 도구다라고 말하면서 단원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네, 서머리이고요. 우리는 시작을 했을 때 통계값 같은 기존의 공정성 분석 방식은 직접차별과 합당한 간접차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SCM을 바탕으로 한 인과분석 AI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 뒤에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정의된 구조적 공정성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공정하다 안 공정하다의 이진함수였던 Q를 정의를 했고 걔를 현실 세계에서 쓰기는 어려우니까 실수 척도를 가진 U라는 함수로 바꿨는데 이때 U라는 함수를 설계할 적에는 기존에 우리가 구조적 진식이라고 믿고 있던 Q랑 합치된다라는 뜻의 어드미시빌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TV라는 통계값이 나왔을 때 걔를 남김없이 분해를 해줘야 한다라는 의미의 디컴포저빌리티를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다루었던 아이덴티필리비티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척도값이 일관되게 나와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는 차별을 탐지한 다음에 합당한 모델을 만들고 합당한 정책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때 탐지 과정에서는 대칭 척도를 사용하는 게 핵심이었고 BN세트를 별도 예외 처리를 진행했다라는 점. 그리고 모델 설계를 할 적에는 TV와 같은 통계값이 아니라 구조를 반영하는 U, 그 DEIE, SE 값을 0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해야지 지금 기존 모델들처럼 통계값을 0으로만 최적화를 시키다 보면은 인과 모델이 꼬여버린다 해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정책의 경우에는 유틸리티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기존의 그 인과 설계와의 차이점이고 이때 유틸리티 함수로 최적화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계 과정처럼 그 제약을 걸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인과적 제약도 완성된 유틸리티 함수도 최대화시키면서 그 의사결정 단계에서 인과적 제약도 걸려있는 그런 최종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리서치에 관련해서는
요 저자가 애초에 그 6.1.3.4에서 도장 깨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기존에 이제 TV 같은 통계값들을 이용해가지고 최적화를 진행했던 경우들의 논문들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왜 잘못을 했는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도장 깨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책에 나온 실제 레퍼런스고요. 추가로 제가 찾은 연구들은 이제 맨 위에 거는 이제 counterfactual fairness에 관해서 이제 구조적 기준의 식별 가능성 문제에 좀 초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문상에 아까 SFM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Z 스페시픽 척도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 주장을 이 논문에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금융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인과 구조를 다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금융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응용에 관련된 리서치고요. 마지막 거는 좀 흥미로워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인과적 접근이 그 금융 데이터처럼 공정성에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가 내려야 되는 진단 정확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